익숙하다고 해서 이게 당뇨가 만만한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합병증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이 발병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당뇨 환자분이셨는데 당뇨가 한 20년 정도 되셨습니다. 당뇨약도 이미 3종 이상 많이 드시고 계시고 인슐린도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분이고 당뇨약도 많이 줄이면서 당혈색도 한 6점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셨는데 혈당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 중에서는 야채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자 겸 한의사인 조문형 원장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식습관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제 야채, 채소죠. 이런 부분인데 야채가 중요한 이유를 알려면 야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야채가 당뇨에 있어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은 식이섬유라고 보셔야 해요. 물론 이제 뭐 각종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당뇨와 직접적으로 제일 연관되는 것은 이제 식이섬유의 작용인데요. 이 식이섬유의 역할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라는 거는요. 분명히 포도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동일한데 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소화 효소로는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 입장에서는 분명히 포도당이 들어왔는데 소화해서 흡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안 올리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잘라지지 않는 이 식이섬유, 사슬 이런 것들이 장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포도당 흡수가 안 되는데 옆에서 다른 음식물로부터 들어온 당까지도 제대로 흡수가 못하도록 방해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위 배출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야 흡수가 되는데 위에서 오래 머물게 돼요. 왜냐면 식이섬유가 아까 잘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있으니까 위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배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흡수하는 기관인 소장에서 당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겠죠. 천천히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 식습관에서 야채를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식이섬유가 가진 부작용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장점이자 부작용이긴 한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서 가진 소화효소는 이 사슬들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소나 염소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걸 소화해서 흡수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소화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이거나 과량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소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속이 더부룩하거나 좋게 말하면 이제 포만감이 있기도 하는데 뱃속이 좀 그득한 이런 불편감을 소화할 수도 있고 실제로 배변 상태가 나빠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년 이상이 되시면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자꾸 많이 찾아서 드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5, 60년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못 먹고 좋은 거 못 먹어서 아프고 병이 들기도 했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사실 좋은 거 못 먹어서 몸이 아프고 병이 오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원하신 환자분들만 봐도요. 건기식의 영양제까지 한 기본 4-5가지는 깔고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걸 못 먹어서 아프고 힘들 분은 없는데 자꾸 더 좋은 걸 찾아서 먹으려고 하시는 게 문제란 거죠.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가 발병한 기전 자체가 에너지가 과잉이 된 상태로 인해서 유발된다라는 건데 그런 당뇨 환자분들이 몸에 좋다고 좋은 걸 더 찾아서 드시려고 하시면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접근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해로운 걸 좀 더 피해주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야채랑 실제로 먹는 야채가 많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야채 많이 드세요 이랬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습니까? 푸르고 싱싱한 야채들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실제로 내가 먹는 거를 보니까 야채가 아니라 양념장이랑 드레싱이랑 이런 거가 잔뜩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야채가 따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야채를 내가 먹는데 실제로는 양념장이나 당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드레싱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얘기긴 한데요. 환경의 적응으로 보면은 나쁜 야채는 존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장기간의 환경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야채들은 우리 몸에 별다른 탈을 일으키지 않는 야채들이 우리의 음식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 가서 이상한 독초를 막 찾아서 먹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나쁜 야채, 해할 야채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대신 먹을 때 들어가는 양념장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좋은 야채로 넘어갈 건데요. 좋은 야채를 말씀드릴 때 아까 야채를 우리가 먹어서 얻는 이득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식이섬유 이게 사실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를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볼 건데요. 이 식이섬유도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와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돼서 들어가면은 이런 젤 형태로 어떤 장막을 만듭니다. 좀 장애물처럼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음식물이 들어와서 당이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관으로 흡수가 될 때 육물한 게 있어요. 그 표면적을 넓혀서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부분에 얘네들이 장애물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물로부터 소화 흡수되는 당이 흡수가 못 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을 덜 올리고 천천히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 중에서는 당근, 브로콜리, 양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안 녹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 큰 부피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덩어리들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우리 몸의 위장관에서 장벽을 자극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도 촉진시켜주고 대변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내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도 같이 배출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혈당도 혈당이지만 변비기도 좀 많이 있고 장도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시원하게 청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양배추, 시금치, 깻잎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깻잎은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이 있지만 수용성 식이섬유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야채인데 그래서 깻잎을 많이 드시면 좋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깻잎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그렇죠. 깻잎 이렇게 양념된 거 이걸로 먹거나 아니면 뭐 고기 먹을 때 싸 먹어도 양념장, 쌈장 잔뜩 발라서 이렇게 먹게 되죠. 또는 감자탕이나 이런 거 잘라진 깻잎들이 버무려져서 먹게 도 되는데 지금 먹는 방법을 보면은 내가 깻잎은 먹으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장을 먹게 되는 거고 쌈장을 먹게 되는 거고 다른 국물에 있는 여러 가지 조미료나 염분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떤 야채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먹느냐 내가 야채를 정말 섭취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좀 흔한 질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유병률 통계를 봐도 당뇨 전 단계를 보면은 30대 이상에서 40%가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에서는 3분 정도 모이시면은 그 중에 1명 당뇨 환자인 거고 또 이제 젊은 층에서는 한 5명 보면 그 중에 2명은 야, 나 이번에 건강검진 했더니 당뇨 조심하래. 야, 그래 나도 그래. 뭐 이런 정도 대화가 오갈 수 있는 흔한 질환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흔하면은 무서운 걸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이 익숙하다고 해서 이게 당뇨가 만만한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 자체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유병이 되는 합병증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증 위험을 알려면 당뇨가 일단 무슨 병인지 요거부터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뇨라는 거는 혈관 안에 당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 끈끈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주스나 음료수를 식탁에 쏟았어요. 그러면 마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찐득찐득하고 끈끈하잖아요.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섬유질이 여러 층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이렇게 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이 요 사이로 삐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끈끈하게 유착을 만들어 보니까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네, 혈관이 딱딱해지면은 막히기가 쉽고 깨지기가 쉽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큰 혈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이 발병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혈관에서 막히게 되면은 망막, 변성, 그다음에 신장이 나빠지거나 풍파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경 자체가 손상이 돼서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되거나 제대로 감각을 느낄 수 없거나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합병증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요, 전체 당뇨 환자의 70%는 결국에는 심혈관 지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당뇨약만 먹어서는 이제 예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당뇨 환자 식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당뇨에 있어서는요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you are what you eat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가 먹는 것이 결국 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뭘 먹느냐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곁들여서 그만큼 중요한 것 하나가 또 뭐냐면 어떻게 먹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당뇨 환자분들의 인슐린 분비 특성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그냥 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인슐린이 쫙 나옵니다. 이걸 이제 초기 인슐린 분비라고 하는데, 인슐린이 이렇게 쫙 나온 다음에 이제 혈당 변화를 봐서 인슐린이 완만하게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당뇨 환자분들은요, 지금 초반에 바로 쫙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걸 초기 인슐린 분비라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뭐 6.5가 넘어가면 당뇨, 5.6은 정상, 이게 아니라요. 이 초기 인슐린 분비가 안 나오는 게 사실은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초기 인슐린 분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이 늦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취해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뭐냐면 초기 인슐린 분비가 안 나오니까 이후에 후속 인슐린이 나올 때까지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슐린이 나올 때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덜 올리고 빨리 낮춰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튜브든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당뇨인의 식사법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꾸로 식사법, 뭐 야채부터 먹고 고기 먹고 탄수화물 먹어라, 뭐 그 다음에 GI 지수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오일을 섞어 먹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사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결국엔 뭐냐면 인슐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런저런 식습관을 내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인슐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니까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천천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 숟가락을 먹었어요. 그게 야채가 됐든 고기가 됐든 먼저 먹고 나면 30번을 씻고 인슐린이 우리가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면 이 신호가 갑니다. 이제 인크레틴이라는 이런 매개물질이 작동을 해서 인슐린이 나오도록 촉진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걸 오래 씹을수록 인슐린이 나올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 30번 씻고 삼켜주시고 다음 숟가락도 그만큼 오래 씻고 삼켜주시면 음식물이 돌아가서 흡수돼서 당이 올라오기 전까지 인슐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30분이 어려우면 최소한 20번 이상은 음식물을 씻고서 삼켜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덜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의사를 꿈꾼 건 아니고요. 노벨상을 받는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어요.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연구실 생활도 하다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좀 사람을 만나면서 좀 하는 일이 나는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나랑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좀 한의사가 침 하나로 뭐 질병을 치료하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한의사가 됐는데, 제가 최근에 당뇨 환자분이셨는데 당뇨가 한 20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약도 이미 3종 이상 많이 드시고 계시고 이제 인슐린도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분이고 당혈색소도 이제 8점 이상이고 이랬던 분이셨는데, 저랑 같이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당뇨약도 많이 줄이면서 당혈색소가 6점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셨는데, 이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생활 관리를 하면서 당뇨를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여지껏 아무도 안 해줬다. 그냥 난 당뇨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선생님을 조금만 20년만 일찍 만났어도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도 복용을 하시고 뭐 이런 치료 기간이 이제 끝났어도 이런 어떤 본인의 혈당 관리에 대한 피드백은 계속 좀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보니까 내가 말 몇 마디로도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 관리를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당뇨 환자분들의 어떤 생활, 삶까지도 내가 바꿔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처음 추구했던 어떤 그런 것처럼 대단한 도구가 아니더라도 당뇨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좀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어떻게 맞아가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좀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도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음식이라고 야채랑 고기 이런 것들 잘 챙겨 먹는데요. 혈당 200 찍는 거 순식간입니다. 푸르푸르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식사할 때 그냥 같이 드세요. 혈당도 덜 올리게 되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당뇨자분들이 평소에는 이제 식사를 잘 하시다가도 외식할 때가 되면 이제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제 혈당을 올릴까 걱정도 되긴 하지만 나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메뉴를 못 고를까봐 이제 그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뷔페나 이제 고깃집을 가시면 됩니다.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내가 골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뷔페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먼저 야채 코너로 갑니다. 그래서 야채 먼저 많이 먹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코너 가서 고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뷔페 왔으니까 평소에 잘 안 먹었던 거 탄수화물 종류 이런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기대보다는 혈당을 좀 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깃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식단에서 우리가 싱싱한 푸릇푸릇한 야채를 잘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야채 반찬들이 양념에 절여져 있거나 볶아져 있거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공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야채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고깃집이에요. 푸릇푸릇한 상추, 깻잎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고깃집에 가서 야채도 있는 그대로 드시고 고기도 양념고기 말고요. 고기 그대로 드시고 장은 아주 살짝만 찍어 드시면 이것만큼 좋은 식단이 또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식사 조절 시작하시면은 이제 탄수화물 줄인다 하고 하면서 고기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육류, 고기 섭취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나 이 당뇨 환자분들은 근육 비율을 봐도 이 하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몸의 근육이 70%가 이 하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짱, 헬창 이러면 상체만 막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이제 겉보기고 실제 근육은 거의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하체 근육이 말라서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체 근육도 늘려주고 혈당도 덜 올리는 고기 섭취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샤브샤브, 월남쌈 이런 부분도 야채를 우리가 섭취하기가 좀 용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회덮밥, 일식집 같은 경우도 초밥은 빼더라도 회 자체는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으니까 또 권장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본 원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채랑 고기 종류, 단백질 종류를 특별한 가공 많이 없이 내가 섭취할 수 있는 곳이냐 이런 포인트에서 아마 이런 샤브샤브나 월남쌈집, 그 다음에 회덮밥집 이런 게 추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좋은 걸 찾아서 드시려고 합니까? 이미 영양제, 건기식 이미 다 챙겨 드시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좋은 음식을 더 먹으려는 게 아니라 나쁜 걸 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것들이 뭐냐면 이제 정지 탄수화물이죠. 우리 떡, 면, 빵 이런 거. 이 한번 가공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 소화흡수가 빨라지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단순당, 주스, 음료수 이런 종류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곧바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당뇨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도 주의해야 됩니다. 당뇨 없는 분들도 콜라 쭉 들이키면은 혈당 200 찍는 거 순식간입니다. 나는 좋은 음식이라고 야채랑 고기 이런 것들 잘 챙겨 먹는데요. 막상 이런 걸 먹을 때 양념장을 듬뿍듬뿍 발라 먹거나 찍어 먹으면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게 됩니다. 이건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환자분 중에 이제 저녁마다 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녁 혈당이 잘 안 잡혀서 이렇게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 여쭤봤더니 고기 구워서 쌈 싸서 먹고 밥은 조금만 반 공기 정도 이렇게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혈당 조절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혈당이 오르면 안 되는데 자꾸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드신다고는 하는데 그럼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라 했더니 고기랑 야채를 드시는 건 맞아요. 근데 보니까 양념장을 이만큼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랑 야채를 잘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쌈장만 잔뜩 먹고 고기랑 야채를 곁들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장 종류가 당이 사실은 거의 당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게 되는 거죠.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아침에 양배추 삶아서 밥이랑 좀 먹는다 했는데 봤더니 마찬가지로 장 이만큼 찍어 드시고 이 혈당이 당연히 잡힐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시는 건 좋은데 양념장은 좀 빼고 드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복혈당을 내가 잡기 위해서는 공복혈당이 뭘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복혈당을 결정하는 인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기저인슐린 분비, 내 몸에서 음식물 섭취가 없어도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인슐린이 저항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근육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당 흡수를 얼마나 해주느냐죠.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공복혈당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 4가지 정도 인자 중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영향이 크게 주는 인자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뱃살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정을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우리 뱃살이에요. 우리 몸에 내장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뱃살을 만드는 건데, 이 내장지방에서는 지방산이라는 게 야금야금 흘러나와요. 그러면 얘가 인슐린이 작용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 작동을 하려면 수용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붙어야 이게 신호를 주고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지방산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뱃살, 내장지방이 많으면 얘네가 인슐린이 달라붙을 수용체 대신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도 여기에 달라붙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돼서 인슐린 저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복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뱃살을 줄여주면 인슐린 저항을 줄여주니까 당연히 공복혈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 요인 이런 건데요. 스트레스 상황이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서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몇 가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코티솔 같은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도 나오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상태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는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수면을 좀 편안하게 취해야 됩니다. 자는 시간 동안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 있으면 이런 호르몬들도 나오고 혈당도 높아지게 되고, 당연히 그럼 아침에 공복혈당이 높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잠도 좀 편안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녁 식사를 주무시기 4시간 전, 최소 3시간 전에 맞춰 주시고, 이 주무시려고 누우셨을 때는 몸을 이완을 시키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도 잘 취하니까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도 덜 나오고 우리 몸의 교감신경 상태도 완화가 되니까 혈당도 덜 올리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심호흡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교감신경이 흥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건데, 이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작동들 중에 하나가 심박동 빨라지고 호흡수 빨라지고 그다음에 막 동공 확대가 되고 소화기관도 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각성도가 올라가서 잠도 못 자게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심호흡, 호흡수를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호흡을 해서 호흡수를 늦춰주면은 이거에 맞춰서 심박동도 늦어지고 교감신경의 흥분도 조금 잦아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코티솔,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도 덜 분비가 되고 혈당도 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뱃살을 빼주는 거, 두 번째는 주무시기 4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심호흡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킨 상태로 잠이 드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공복혈당을 낮추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공복혈당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8시간 이상 열량 섭취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 이게 이제 공복혈당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복혈당보다 이제 기저혈당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쓰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맞추고 있는 혈당 세팅값,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 섭취가 따로 없어도요,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요. 이게 이제 기저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이 인슐린이 야금야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슐린이 예를 들어 10개가 나오면 10개가 다 작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생기면 10개가 나오는데 8개가 작동하는 분이 있고, 10개가 나오는데 5개가 작동 못하는 분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작동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혈당값이 세팅이 됩니다. 이걸 이제 기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이 공복혈당을 보는 이유는 이 기저혈당을 가늠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떠서 혈당을 측정을 해서 100이 나왔어.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음식 섭취는 따로 없었으니까 한 8시간 이상 밤 사이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혈당이 유지됐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공복혈당을 좀 의미 있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후혈당 같은 경우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음식을 뭐를 먹었냐에 따라서 혈당값이 천차만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나 검사를 할 때는 당 부하 검사라는 걸 합니다. 포도당을 75g 정도를 이제 섭취를 하게 하고, 먹는 거를 이제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하고 2시간 혈당이 얼마가 나왔냐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손쉽게 우리가 좀 장시간의 혈당 유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공복혈당이죠. 그래서 좀 비용도 저렴하고 또는 댁에서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공복혈당의 장점이 됩니다. 사실은 단 음식이 당긴다는 것 자체가
이 혈당 조절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 음식이 당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 음식이 당기는데 이게 내가 마음이 당기는 건지 아니면 생리적으로 당기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마음이 당긴다 이건 그냥 안 드시면 되는 거고요. 생리적으로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엄청 빨리 올라가고 나면 뒤늦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서 혈당이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고 이후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때 사실은 단 음식이 많이 당겨요. 주로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발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인슐린이 조금 무리하게 과분비되는 시점에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거를 간식으로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이전에 식사가 어땠는지를 내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앞전에 있는 식사가 내가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는 음식을 먹은 건 아닌지 이거를 돌이켜보고 조금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음식으로 식사를 변경을 하고 혈당이 급속히 떨어진 거를 조금 만만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간식이 안 땡기겠죠. 그래도 간식이 당기는 경우가 있다라면 야채 같은 거 또는 뭐 야채 스틱이나 뭐 계란 이런 것 정도를 드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단 음식이 안 땡기게 만들어 주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또 내가 혈당 조절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너무 줄여서 중간에 허기가 져서 또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간식을 드시기보다는 앞전 식사를 조금 식사량을 든든히 해주셔서 중간에 간식이 당기지 않게 만들어 두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가능하면 드시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식사가 끝나고 나중에 따로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할 때 그냥 같이 드세요.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야 이 췌장도 일을 좀 덜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혈당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췌장이 조금 더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뭐 계란도 삶은 계란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야채 스틱, 뭐 오이나 당근 썰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깨물어 드시고 이런 거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혈당이 조절이 완만하게 잘 되면은 사실 간식이 좀 많이 안 땡깁니다. 이 당뇨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기가 지고 자꾸 음식이 당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혈관에 당은 많은데 이걸 잘 못 갖다 쓰게 돼요. 그게 이제 당뇨병의 특징인데 근데 내 혈당 조절이 원만하게 되게 되면 당을 잘 갖다 쓰기 때문에 허기가 지거나 간식이 당기는 빈도도 확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간식이 많이 땡긴다. 혈당 조절을 원만하게 먼저 만들자. 그래도 땡긴다. 그러면 이제 뭐 야채나 삶은 계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있는 당뇨 생식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췌장에 있는 세포들이 자꾸 죽어가면서 인슐린이 그만큼 못 나와주니까 혈당이 쫙 올라가면서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약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목숨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생기겠죠. 아직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뇨 정상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 당뇨 환자가 당뇨약 없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가 오면 무조건 그 즉시로 IA 5.6 정상 수준으로 가는 부분도 거의 70% 가까이 성공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뇨가 이제 어떤 병인지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라고 하면 이 혈당이 높은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결과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당뇨란 병은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서도 이제 베타 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슐린을 만듭니다. 근데 이 당뇨란 병은 이 췌장에 있는 이 베타 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베타세포가 죽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자가면역 질환이죠.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항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데 실수로 얘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베타세포들이 싸그리 죽어버리는 게 뭐냐면 1형 당뇨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유병률을 차지하는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이 베타세포들이 죽어갑니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내장 지방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슐린이 10개가 나갔는데 저항이 생겨서 5개밖에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인슐린이 다 작동을 못하니까 혈당이 오르겠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이 자꾸 오른 상태를 가만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한 값으로 혈당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5개밖에 작동을 못하니까 양을 2배로 늘립니다. 그럼 10개 만들던 거를 이제 20개를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30개, 그래도 안 되면 40개, 50개 막 이렇게 양을 늘려요. 그래서 인슐린을 무리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혹시 PD님 일주일에 근무를 몇 시간이나 하시나요? 하루에 9시간 정도를 하세요.
45시간 정도를 하시는데 뭔가 일이 질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일을 하루에 9시간이나 18시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 7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피디님이 이제 도망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거나 도망을 못 가면 이제 결국에는 과로로 쓰러져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의 이제 췌장은 또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과로를 하는데 도망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래서 10개 만드는 거를 막 50개, 100개 만들어도 꾸역꾸역 버티는데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과로사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인슐린 만들던 베타세포들이 하나씩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점점 줄겠죠. 그러면 이제 혈당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물량으로 어떻게 커버를 해서 많이 안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당뇨 전 단계죠. 이제는 췌장에 있는 세포들이 자꾸 죽어가면서 인슐린이 그만큼 못 나와주니까 혈당이 쫙 올라가면서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문제는 진단받은 이후에도 이 인슐린 만든 세포들은 자꾸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포가 죽어서 인슐린이 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을 하나 더 늘려야 커버가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3개로 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더 이상 잘 안 나온다.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합병증이 생기겠죠. 목숨을 위협하는 대혈관 합병증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 소혈관 합병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인슐린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인슐린 주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제가 환자분들, 저희 치료받는 환자분들께도 생활 패턴을 짜드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저녁 시간, 주무시기 4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날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를 해주시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음식물 섭취하는 거를 이제 정해진 식사 시간에만 음식물 섭취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려요. 예를 들어 하루 식사 2번이면 2번 또는 3번이면 3번만 음식물 섭취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음식물 섭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저는 하루에 밥을 2번밖에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침밥 먹고 중간에 좀 출출해서 과자 한 번 먹고 그다음에 점심 드시면서 조금 있으니까 점심시간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입이 좀 허전하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저녁 먹고 이러면 우리 몸에 있는 췌장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밥 양이 적든 많든 간에 일단 췌장은 인슐린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3번만 일해야 될 거를 7번 일을 시키는 셈이 되니까 췌장이 엄청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췌장을 덜 괴롭히자 해서 정해진 식사 시간 이외에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주무시기 4시간 전에 맞춰주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은 공복을 유지를 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고 이것저것 다 지켜서 하시려고 하면은 이걸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내가 예를 들어 100점이라면 할 수 있는 80점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당뇨병 관리를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80점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팅대로 평생을 지속하실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당뇨약이 늘지 않고 합병증 위험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리버스 다이비티스 또는 이제 리미션 오브 다이비티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뇨 정상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 당뇨 환자가 당뇨약 없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더라 이런 보고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바로 2018년도에 있는 다이렉트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이제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냐면 당뇨 발병한 지 6년 이내에 당뇨 환자분들을 무작위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A, B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제 한 그룹은 당뇨약만 먹고 그냥 결과를 본 거고 다른 한 그룹은 이제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운동도 시키면서 체중 감량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과를 봤더니 이 당뇨약만 먹은 그룹은 인슐린 분비나 이런 거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체중 감량을 한 그룹은 전반적으로 뭐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비만도 등등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덧붙여서 일부 사람들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회복이 되는 게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이 그룹을 나눠서 다시 비교를 합니다. 체중 감량을 시킨 그룹을 다시 나누어서 인슐린 분비가 회복이 되는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눠서 봤더니 인종, 연령, 체중, 성별, 기타 등등 다른 조건들은 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뭐만 유일하게 차이가 났냐면 바로 당뇨 유병 기간.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회복된 그룹은 평균 당뇨 유병 기간이 2.7년, 3년 안쪽이죠. 그다음에 회복되지 않은 그룹은 평균 4.3년, 4년이 좀 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차이를 모두 무시하고 당뇨 유병 기간이 빠를수록 약 3년 이내일수록 요 초기 인슐린 분비가 회복이 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밝혀진 연구죠. 그래서 당시에 이 연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면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죠. 당뇨는 계속 비가역적으로 췌장이 망가지는 질환인데 이게 회복이 된다. 굉장히 유명하고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특히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은 이걸 연구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이 이형 당뇨를 이제 발생시키는 핵심 키가 되는 거니까 체중을 줄여줘서 겉으로 보긴 체중을 줄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인슐린 저항을 줄여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가 오면 무조건 그 즉시로 뱃살을 줄여라.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3년 넘어가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것 이외에 하나를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췌장의 피지컬. 이 연구는 이제 서양인들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인데 이 친구들은 췌장이 크고 탄탄합니다. 그래서 살만 빼줘도 체중만 줄여줘도 인슐린 분비가 잘 살아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연구인데 복부 CT를 찍어서 췌장의 크기랑 조직의 치밀도 요거를 이제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췌장 사이즈도 서양인에 비해서 작고 조직도 좀 성기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췌장 안에서도 베타세포 숫자가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죠. 크기도 적은데 베타세포의 밀도도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타세포 양이 적으니까 서양 친구들은 한 10% 죽어나가도 충분히 작용을 잘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10%가 죽으면 이제 당뇨가 올 정도로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DMR이라는 당뇨 한약 처방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LC라고 하는데요. 췌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췌장이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만들어 드려서 췌장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서양 친구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도 인슐린 분비가 살아나면서 정상화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DMR 처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실험적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접하고 나서 환자분들에게 바로 적용을 시켜봤는데 조금 경과가 잘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경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에 약제 처방 조합을 봤더니 좀 일부 겹치는 이런 조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을 활용을 해보자. 물론 이제 논문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써봤더니 경과가 대부분 잘 나오네. 그래서 조절 범위라고 하죠. 6.5 미만이 되면 당뇨 리미션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율은 거의 95% 이상이 되는 거고요. 아예 5.6 정상 수준 가는 부분도 거의 70% 가까이 성공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DMR 처방은 이제 췌장이 조금 기능이 회복이 되고 쉴 수 있게 췌장의 부담이 덜 가도록 도와주는 처방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당 대사를 개선해줘서 췌장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TLC 식생활 습관도 췌장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식사 습관이나 수면 패턴, 그다음에 식사 종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컨설팅이죠.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드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은 췌장 부담이 덜 가도록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정상화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 쪽에 치료받는 분들은 당뇨 초반 분들이 아니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병률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되긴 하죠. 근데 이미 경과도 많이 돼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생활 관리를 해드려서 췌장이 망가지는 거를 막아주고 또는 악화되는 속도를 늦춰드리니까 혈당이 많이 개선이 되고 당뇨약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활효소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검사가 좀 특이합니다. 특히 혈액 검사를 예를 들면은 요 체열한 순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공복에 측정을 하면 그 순간의 값이고 밥을 먹고 내가 10분 뒤에 있으면 그 순간의 값 1시간이 지났으면 그 순간의 값인데 이 당활색소라는 건 특이하게도 한 2,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표준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평균 혈당 값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일청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과일청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과일과 설탕을 잔뜩 넣으면 이제 과일이 뭐 쭈글쭈글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형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몸의 혈관에 당이 많이 있으면 이 혈관에 있는 적혈구라는 게 있죠. 우리 몸에 피가 빨개 보이는 건 이 적혈구 때문인데 이 적혈구에 늘러붙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적혈구가 좀 찌글러지거나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면은 당혈색소라는 건 뭐냐면 전체 적혈구가 만약에 100개라면 그 중에 몇 개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느냐, 당화되어 있느냐, 당이 늘러붙어 있느냐, 요거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당혈색소가 5다 그러면 적혈구 100개 중에 5개가 이렇게 조금 당화되어 있구나, 찌그러져 있구나 이 얘기고, 당혈색소가 7이다 얘기는 뭐냐면 100개 중에 7개가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다, 당이 늘러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당이 많을수록 적혈구에 당이 많이 늘러붙을 테니까 요것들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보는 검사죠. 근데 요 적혈구가 수명이 있어요. 한번 이 찌그러진 적혈구들이 다시 업하게 되고 생성되는 시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요 당혈색소라는 거는 한 2, 3개월간의 평균 값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당뇨 환자분들이면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꼭 당혈색소를 확인하셔서 나의 지금 평균 혈당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보시면 좋습니다.